여러분들이 역대급으로 우수한 인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수업하다 보면 굉장히 짜증나거든. 왜 학교는 잘 못 알아들어 솔직히. 예.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이번 팀이. 그래가지고 상당히 즐겁습니다. 예. 자, 수업할게요. 예. 우리 이제 한 분이 더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될 건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인데요. 여러분들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여러분들 뭔가 하려면 이런 거예요. 절 좀 보십시오. 기본 논리의 틀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경제론이라고 해가지고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리고 실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야? 완전 경쟁 시장 아니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이렇게 배운 것들은 다 쓸모가 없지 않냐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진짜 쓸모가 없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쓸모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효율적 시장이라면,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이라면? 효율적 시장이라면 적어도 그 논리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그래서요, 자, 제일 먼저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뭐냐? 일단요, 효율적 시장은요, 자, 가격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즉 시장에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반영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효율적 시장을 구분한다라는 것이 효율적 시장의 내용이에요. 정보가,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제로였죠. 그런데 효율적 시장은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제로는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요 이론 때문에. 그래서 정보와 정보 가치 그리고 정보 비용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에 놓일 적에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이 도입되는가, 그거를 보는 것이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일단 여기서 보는 것은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에요.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떨 적에 완전 경쟁 시장 아니거든. 어느 경우도 완전 경쟁 시장 아닌데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도입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자라는 것이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약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효율적 시장은요, 무조건 세 가지야. 무슨 시장? 준강성, 강성, 약성, 준강성, 강성, 이렇게 세 가지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효율적 시장은 효율적인 게 아니야. 효율적 시장은 절대로 효율적인 게 아니고, 효율적 시장은 약하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조금 강하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진짜 완벽하게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강성 효율적 시장 있죠? 얘는요,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얘는 현실적으로 존재 못해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존재 못하게 된다. 어쨌든 효율적 시장, 정보를 어떤 정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얼마나 빠르게, 그거는 중요하잖아. 왜? 얼마나 빠르게는 당연히 빠르게 한다는 거야. 굉장히 빠르게 그 뜻이야. 그런데 문제야, 어떤 정보까지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가, 어떤 정보까지냐에 따라서 약성이냐 중강성이냐 강성이냐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그건요, 효율적 시장, 여기 여러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기억하세요.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 상호간의 대체성이 있다. 요걸 인정해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일단요, 봅시다. 자, 아까 이거 3번까지 보고요. 이건 4번의 이야기인데,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도 뭐는 가능해?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은요, 뭐만 있는 시장이야? 정상이윤만 있는 시장이야. 그리고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초과이윤이 없어요. 돼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정상이윤은요 당연히 어떻다? 효율적 시장은 다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상이윤 없다 하면 그땐 틀려. 근데 문제는요, 뭐에 따라서? 초과이윤에 따라서 여러분들 효율적 시장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뭐에 따라서? 초과이윤. 초과이윤이라는 게 뭐요? 정상이윤은 이거야. 내가 이 사업을 최소한 나는 이만큼 내 몫으로 떨어져야만 내가 이 사업을 접지 않고 끝까지 갖고 가. 그게 뭐다? 정상이윤이에요. 자, 뭐냐면 이거요. 내가 A라는 사업을 하는데 다달이 나는 와이프한테 400은 갖다 줘야만 나는 이거를 계속해. 그 400이 뭐다? 정상이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 달에는 내가 600을 벌었어. 그러면 얼마를 더 남겼어? 그게 바로 뭐야? 초과이윤이야. 여러분들 내가 400은 와이프한테 갖다 줘야 돼. 그건 정상이윤이죠. 근데 내가 400을 와이프한테 갖다 줄 수 없다면 난 이 기업을 어떻게 한다? 이 사업을? 난 접어야죠. 접고 뭘 찾아야 돼? 400을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죠. 다른 직업을 찾아야죠.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 있잖아요. 8월 달에 12년 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다 관뒀어. 너무 힘들었어요. 걔네들 관두니까. 12년을 같이 했는데 얘네들 관뒀어. 왜 관뒀을까요? 나랑 같이 있으면서 본인들이 와이프한테 갖다 주어야 될 정상이윤, 이걸 얘네들이 획득하고 있다,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관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그 정상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몸은 고달프고 더 힘들어도, 그죠? 그 정상이윤이 되는 그런 직업을 찾아가게 됐어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나 있죠. 정상이윤은 당연히 있는 거야. 근데 정상이윤만 있는 게 좋아? 여러분들 초과이윤까지 있어야 돼. 근데 그러면 초과이윤이 있으면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초과이윤을 어떨 때 획득하냐, 요거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이 어떤 논리가 적용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효율적 시장은요,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나라마다 어때? 다 다를 수 있어요. 약성이냐 중강성이냐는 시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국가별로 다 다를 수 있다. 그 다음 부동산 증권화. 그러니까 부동산을 증권화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저당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갖다가 증권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실거래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정보가 더 많이 어떻게 됐다? 더 많이 공개되었어요. 정보가 좀 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뭐냐, 우리나라 효율적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 쪽으로 많이 접근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기보다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 쪽에 가까워요. 예. 자, 효율적 시장은요,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온다. 이때요,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 이게 과거 정보만 가격에 반영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면 시장에서 뭐가 형성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근데 그 시장에서 그 가격이 결정될 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가격을 결정한다? 과거 정보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면 우리는 그걸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만 갖고 여기 가격을 결정한다. 지금 막 공표된 현재 정보도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게 쓰여버린다. 현재 정보까지도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무슨 정보까지도, 미래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미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존재를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얘는요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하는 가까운 그런 시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존재 못해. 자, 세 번째, 자, 이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 분석하는 기법은요, 여러분들 과거 정보를 분석해. 이걸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걸, 이걸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과거 정보를 어떻게 분석한다?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처럼 시장에 참여한 자들이 무슨 정보와 무슨 정보를, 과거와 현재 정보를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가 형성된다? 가격이 형성된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실제로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분석 기법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인데 시험에 기본적 분석이라고 나와. 그러면 틀릴 거요, 맞출 거요?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이다? 그걸 기술적 분석이야. 그거 기본적 분석이라면 틀리지 말자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분석하는 기법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 OX. 기술적 분석이요, 기본적 분석이요. 그래요. 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정보 분석을 기본적 분석을 한다. OX. 약성 효율적에서는 무슨 분석?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틀릴 거요, 맞출 거요? 감사합니다.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 자,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약성 효율적 시장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이나 누구나 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상이윤을 누린다, 정상이윤 누리지 못한다. 정상이윤을 누려요. 정상이윤을 누리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 머물러 빠져나가.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수익이 이제 어떻게 돼? 수익이 증가하죠.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이제 증가해서 어디까지 증가해? 정상이윤이 있을 때까지 증가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요, 어느 시장이든지 간에 정상이윤 존재해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상이윤이 있으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상이윤이 사라지게 된다. OX. 정상이윤이 사라진다면 틀려. 정상이윤은 그것에 머무르게 하게끔 하는 최소한의 이윤이야. 그러니까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아까 나간다니까. 정상이윤은 그러니까 어디나 다 있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 어떤 잘난 사람이 현재 정보를 갖고 나타났어요. 무슨 정보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무슨 분석을 하고 있어 지금? 과거 정보를 갖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정보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정보가 많아, 적어? 그래서 초과이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과거 정보를 갖고 있는데 미래 정보 가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초과이윤을 누린다, 안 누린다? 네. 여러분들 웹툰 좋아해요? 웹툰. 저는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웹툰을 처음 접했던 게 언제였냐면은 저는 저기서 접했어요. 그 야후에서. 야후에 옛날에 그 야후가 있었죠. 야후에 보면은 뭐 별꽃처럼인가라는 그게 그런 웹툰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홍익대 교수님이 그 웹툰을 그렸어요. 근데 너무 그 그림이 화려해가지고 제가 그거 캡처해가지고서 막 제 개인 PC에다가 그 그림들 모아놓고 막 그랬댔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웹툰에 빠져들어갔었어. 그래서 처음에는요, 웹툰은요, 무조건 다음 웹툰이 최고였어. 네이버는 전혀 못 따라갔어. 근데 여러분들 애들 보면 다음 거 많이 보고 네이버 거 많이 보고. 네이버 웹툰이 지금은 이제 다음이 이제 게임 안 되게 됐죠. 근데 네이버가 다음을 누리게 된 게 뭐냐면 신과 함께야. 신과 함께, 그게 네이버 웹툰이었어요. 그거 나오면서 네이버가 다음을 눌러버렸죠. 그런데 옛날에 다음 웹툰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여러분들 순정만화라고 알아요? 몰라요? 강풀의 순정만화, 그걸 모르다니. 그래요. 어쨌든 그 웹툰 중에 보면은 이런 거 뭐가 있냐면 미래신문이라는 게 있어. 내일신문. 지하철에서 신문이 꼭 자기가 앉는 그 위에 신문이 놓여. 근데 그게 내일자 신문이야. 내일자 신문이니까 미래를, 그러니까 걔는 주식 사면 어떻게 되겠어? 무슨 이윤을 누려?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여러분들, 약속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반영되는데요. 제가 약속효율적 시장을 얘기할 적엔 꼭 누구를 얘기하냐면 영국의 넬슨 제독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나폴레옹군이 영국을 침입했어요. 침입한다고 소문이 돌았어. 그러니까 영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겠어? 있는 대로 하락했어요. 여기에 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야. 영국 사람들한테는. 그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군을 맞이해가지고서 전투를 벌여요. 그러면서 프랑스군을 무찌르고요. 나폴레옹군을 무찌릅니다. 결국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영국이 이겼어요. 근데 그 사실을 영국 주식시장은 안다, 아직 모른다. 왜? 그 당시는 뭐 인터넷이 있길래, 전화가 있길래, 그 당시는 무슨 정보만 가격에 반영됐어. 과거 정보만 가격에 반영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한 명 병사가 새벽같이 타령을 해요. 아니, 새벽같이 타령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타령을 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도보 해협을 넘어서 런던을 들어가요. 그래서 새벽같이 런던에 돈 있는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요. 그래서 뭘 샀어? 그러니까 주식을 샀어요. 무슨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은? 아니야, 무슨 미래야, 이미 이루어졌잖아. 현재 정보를 가졌어요. 현재 정보. 왜? 그 시장은 무슨 시장이었으니까. 과거 정보, 현재 정보가 아직은 몰라요. 현재 정보를 모르는 과거 정보만 갖고 있던 그 시장이었거든. 거기에 현재 정보를 가졌던 그자가 나타나니까 걔는 어떻게 됐다? 어마어마한 초과이윤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초과이윤. 자, 여러분들, 약속효율적 시장은 모든 사람이 과거 정보를 갖고 있는데 잘나가지고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를 갖게 되면 뭘 누린다? 초과이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날에는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 아니야, 우리. 어떤 것이 공표되기만 해도 그게 가치에 탁 어떻게 해? 특히 주식시장은 어떻소? 찌라시가 오가면서 그냥 반영되잖아. 근데 그 주식의 개미들은, 그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기관들은 현재 정보까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개미들은 무슨 정보 갖고 구성해? 과거 정보. 그러니까 개미들은 돈 벌어 무조건 돈 잃게 돼 있는 거야. 돈 못 보게 되는 거야. 정상이윤을 못 넘겨요, 개미들은. 과거 정보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와 같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다른 시장 참여자들, 현재 정보까지 반영했던 사람들은 돈을 뭘 번다? 정상이윤을 벌어. 근데 과거 정보만 갖고 깨작거리는 사람은 정상이윤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장에 미래 정보를 가진 자, 돈 번다 안 돈 번다? 미래 정보를 가진 자, 대표적인 거 제가 얘기하면 미래 정보를 가진 자 LH 직원들이었어요. LH 직원들은 공표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LH 직원들은 어디 적당한데 땀들 다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초과이윤을 누렸다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자, 현재 정보까지 시장에 반영될 적에 뭘 가졌던 자가? 미래 정보를 가졌던 자가 초과이윤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약속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만 분석을 해? 그 분석 방법을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정상이윤만 누리고 있는데 그 시장에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를 가진 자가 있었다면 걔는 뭘 누릴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약성 효율적 시장처럼 과거 정보만 갖고 분석을 해? 아니면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분석을 해내? 그러니까 무슨 분석? 그러니까 그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뭘 누려? 초과이윤을, 아니 정상이윤을 누려. 그죠? 근데 이걸 넘어서서 무슨 정보 가진 자? 미래 정보는 다른 말로 내부 정보예요. 내부 정보, 공표 안 된 정보야. 그걸 가졌던 LH 직원들은 뭘 누렸다? 초과이윤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 가격에 이미 다 반영해. 그러니까 잘난 놈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여기 잘난 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상이윤이 있어도 누구도 초과이윤을 누릴 수? 얘가 답이라는 거야. 시험 문제는 이게 얽혀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틀릴 거야. 이건 무조건 맞출 거야. 또 맞추라 그러면 또 자신이 안 서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은 이쪽이라 그랬어요? 이쪽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은 약성 효율적이나 아니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야. 그런데 비록 이쪽 시장이라 할지라도, 어느 쪽? 이쪽 시장이라 할지라도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그때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초과이윤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여기에 미래 정보를 가진 사람 해가지고서 아까 LH 직원이 얼마냐면 3억을 벌었어. 얼마를 벌었어? 그 미래 정보, 이 정보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3억의 초과이윤, 이게 정보 가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들키면 3억 토해낸대. 들키면 어떻게? 3억 토해낸대. 그래서 들켜가지고 3억을 토해냈어. 그러면 초과이윤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바로 그 얘기예요. 즉 뭐냐면 정보 가치 3억 토해낸다. 그게 뭐야? 정보의 비용이라면, 그렇다면 초과이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저 좀 보십시오. 자, 여기에 역사가 건축되게 되면, 건설되게 되면요, 이 땅의 가치는요 8억 8천이 돼요. 근데 역사가 건립 안 되게 되면 이 땅의 가치는 6억 6천이 돼요. 1년 후에 얼마예요? 이때 이 사람의 개인의 요구 수익률이 얼마냐면 10%였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때 이 정보가 지니는 정보의 가치는, 정보 가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계산 문제 잘 나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큰 돈에서 작은 돈 빼. 그리고 1 플러스 요구 수익률로 나누면 돼. 그리고 안 될 확률을 곱하는 거야. 될 확률, 안 될 확률. 이때 역사가 들어설 확률은 40%고요.
역사가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그럼 몇 %예요? 그건 안 썼어. 그래도 여러분들 60%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큰 돈에서 작은 돈 빼. 얼마? 그 다음 될 확률을 곱해, 안 될 확률을 곱해. 그리고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1.1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눠지면 얼마요? 예? 2 곱하기 0.6 하면 이 정보의 가치는 1억 2천이라는 거예요. 정보 가치는 얼마다? 자, 그러면 정보 가치가 1억 2천이다. 저 말이 지닌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가 여기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것을 이 친구는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남들은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몰라. 확률로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알았어? 예? 공무원들 술 사주고서. 공무원들 어떻게 하고? 술 사주고서 알았어.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얼마를 벌었어? 근데 술값이 1억 2천 들었어. 술값이 얼마 들었어? 왜?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며. 그 정보 비용이 정보의 가치와 같다며. 그러면은 결국은 술값이 얼마 들었어? 그 얘기는 이 친구 얼마 벌었어? 10,000원. 번 돈이 있어 없어? 자, 그 얘기는 여러분한테 뭘 시사해 주냐면 이거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초과 이윤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초과 이윤이 사라진다. 초과 이윤이 사라진다면 완전 경쟁 시장하고 어떻게 돼? 같아져요. 완전 경쟁 시장하고 같아질 수가?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도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현실적 시장은요, 약성 효율적, 중강성 효율적 시장일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잘난 사람은 뭘 가져? 정보 가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그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 공정하지 않아? 공정해요. 완전 경쟁 시장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은 될 수 없어.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닐지라도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도입할 수. 그래서 이 시장을 이거요. 이런 시장일망정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서 초과 이윤이 사라지고 완전 경쟁 시장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 시장처럼 이론을 도입할 수 있는 시장. 이 시장을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예,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 이론이 그 다음에 도입되는 거예요. 뭐가 도입돼? 할당 효율적.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야.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도 싼 값으로 정보, 즉 초과 이윤을 얻는데 이것을 비용을 덜 들여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못 얻는다. 그러니까 초과 이윤에 해당하는 것만큼 비용이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는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불안정 경쟁은 시장에 있어서는 우수한 정보로 인해서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본 것이 뭐였어요? 예? 준강성 효율적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 그게 불안정 경쟁 시장이야. 그게 초과 이윤이 여러분들 우수한 정보, 불안정 경쟁 약성 효율적 시장에선 어떤 정보가 가진 자? 아니야. 우수한 정보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우수한 정보는 어떤 정보를 가진 자야? 현재 정보, 미래 정보를 가진 자야. 그 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가 어떤 정보를 가진 자? 미래 정보를 가진 자가 초과 이윤을 얻었어요. 그런데 발생하지만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초과 이윤과 같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남는 거 있어 없어? 남는 거 없다는 건 그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누리려고 애쓰지도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야 이게.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의 특징입니다.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다. OX. O. 왜?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을 지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정보가 지닌 가치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어떻다? 같다. 이거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아까 제가 어떻게 떴었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 달라? 같아.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이다. OX. O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준강성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진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얘가 꼭 시험에 나와. 그 다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할당 효율적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이거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X. 왜? 0이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완전 경쟁 시장 아니야.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OX. O.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이야.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0이 아니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는 없어요. 됐어요? 다시요. 고개 드십시오. 완전 경쟁 시장은 될 수 없어. 뭐는 될 수 없어? 완전 경쟁 시장은 될 수 없어요. 그거 갖고서 논하면 돼. 다시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완전 경쟁 시장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다시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X. X.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OX. O. 다시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느 시장이나 할당 효율적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어. 완전 경쟁 시장은 될 수? 그것만 기억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 얘기는 완전 경쟁 시장이 된대.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X야. 완전 경쟁 시장은 X되니까 된다 하면 틀려. 다시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X.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왜?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으니. 완전 경쟁 시장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뭐가 완전 경쟁 시장 하다면 X야. 됐어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심지어 여러분들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잖아. 뭐하고 뭐만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시험 지문에서 맞춰야 되잖아. 맞추는 걸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완전 경쟁 시장은 못 돼. 다시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OX. 왜?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으니까. 아유,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정보 비용이 있다. 그 얘기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 아니다. 왜? 완전 경쟁 시장은 이미 제로니까. 지금요, 여러분들 여기 적혀 있는 이 지문들이 시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바꿔놓거나 아니면은 요게 나오거나 하는 그런 지문이에요. 정보 비용이 있어. 그 얘기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왜?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얼마니까? 아무리 고급 정보라도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비용이 제로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 얘기는 투기가 발생해요.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보시오.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게 답이야. 여러분들 투기가 발생한다는 것은요, 투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얻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얻는 거야. 투기를 통해서 얻는 게 초과이윤이야. 그러니까 투기의 발생 이유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서 투기가 발생하는 거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해서야. 왜냐하면 설령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할지라도 할당 효율적이라면 초과이윤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러기 때문에 시험에 이거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투기의 발생 이유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X야.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효율적 시장은요, 여러분들 일단 효율적 시장을 구분하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게 효율적 시장하고 할당 효율적 시장은 같은 거야?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는가로 나누는 게 효율적 시장으로, 과거 정보가 시장 가치를 결정하면 약성,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면 준강성, 과거, 현재, 미래 정보까지 시장 가격에 반영되면, 이렇게 논하는 건 여러분들 여기서만 효율적 시장 이론이고, 그 효율적 시장들도 걔가 약성이든 걔가 준강성이든 걔가 강성이든 걔가 완전 경쟁 시장이든 걔가 불안정 경쟁 시장이든 뭐라면 할당 효율적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그럼 할당 효율적이려면 무엇과 무엇이 같아져야 된다?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비용이 같아져야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투기가 발생한다. 바로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 그 뜻이야. 근데 이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서 투기가 발생하는 거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해서 투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할당 효율적, 왜 할당이라는 용어를 쓰냐? 이게 주식시장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할당 효율적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이 모든 시장이 같다. 그 뜻이에요. 뭐를 반영했을 때? 위험을 반영했을 때 모든 시장이 같다. 그게 할당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자, 저축시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동산을 구입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수익률이 이게 2.5%고요. 부동산은 수익률이 5% 나오고요. 주식은 수익률이 7%였어요. 이때 위험이, 이게 0.5%고요. 여기 위험이 3%고요. 여기는 위험이 5%였어요. 자, 그러면은 위험을 빼버리면 여기에 수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위험을 빼버리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위험을 빼버리면 얼마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기서 수익을 많이 얻거나 여기서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지만 30년, 저는 30년은 저한테는 불가능한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30년은 뭐요? 3번 더 살 수 있는 나이죠? 아닌가요? 앞으로 여러분들 30년 더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요. 3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예금만 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부동산만 샀어. 어떤 사람, 부동산만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주식만 갖고 있었어. 그럼 30년 후에 이 사람들은 다 어떨까요? 수익이. 이런 걸 장기라고 하는 거야.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속에서 위험이 있고 이게 하고 해서 결국은 어떻다?
결국은 다 동일한 수익률을 내게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시장은 할당적이야, 할당적이지 못해. 이게 할당이라는 말이 뜻하는 거예요. 할당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의사를 했어. 어떤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어.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했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을 했어요. 30년 동안. 30년 지나서 각각 얻은 수익과 각각 얻은 명예, 이런 것들을 갖다 총체적으로 합했을 적에 다 같아. 그렇다면 그 사회는 어떤 거예요? 그때 사회는 할당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할당 효율적이요? 그렇지 못하오. 그래서 문제인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 사회를? 할당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뜻인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할당이 효율적이기만 하다면. 됐어요? 이게 어려워? 아니면 되게 쉬운 얘기야. 그래서 할당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든 장기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 그게 할당 효율적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 사회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어떻겠어? 다 똑같겠지. 세상 그러니까 한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은 거. 그게 할당 효율적인 거야. 그런 이론들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주택시장. 자, 여러분들 여기, 자, 일단요 다시 한번요, 지금 했던 거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건 여러분들 뭔 얘기냐면 이거야. 효율적 시장은 분류하면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분류가 돼.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실제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시장이야.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시장에서는 잘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가졌던 자, 그 다음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미래 정보를 가졌던 자, 이런 사람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설령 이런 현실적인 시장에서조차도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그 초과이윤하고 같아진다면, 즉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진다면 이런 현실적인 시장도 어떤 시장이 될 수 있다? 아니, 절대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죠. 왜? 정보 비용이 제로여야 되니까.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따 이게 그렇게 어렵소? 이걸 안다면은 시험 문제 맞추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닥치고 외워야 돼. 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닥치고 외워야. 자, 그렇게 이론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시장이요. 자, 주택시장은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거야. 주택시장 이론에 여기서도 기본적인 건 이런 거요. 주택은 개별성이 특히 강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라도 101층, 101층에 101호, 그 다음에 201호, 301호, 401호 다 달라. 그죠? 이렇게 다 다른 이런 것들, 이 주택시장, 여기에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이 여기도 도입될 수 있냐는 거야. 도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택 서비스 이론을 통해서 도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택 서비스 이론을 통해서. 자, 그 얘기는 이거요. 여기요, 20평 아파트가 있는데 요 20평 아파트가 4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30평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격이 4억이에요. 여 지역에는요 60평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4억이에요. 자, A와 B와 C는 같은 아파트요, 전혀 다른 아파트요? 전혀 다른 아파트죠. 예, 그리고 쟤네들은 개별성, 물리적 성격만 봐도 벌써 같을 수가 없어요. 다 개별성에 의해서 다 다르다는 거야. 대체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택 서비스라는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왜 4억이요? 이 아파트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서비스가 4억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왜 4억이요? 이 아파트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얻는 만족과 기쁨, 행복함이 4억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왜 4억이야? 역시 여기서 얻는 서비스가 4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물리적 측면에서 다 다른 망정, 주택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거요, 같은 놈들이요? 다르다, 같다? 쟤네들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얼마의 서비스를 얻고 있어? 그러면 한 개만 있어? 4억짜리 아파트는 잔뜩 있어.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처럼 개별성으로 말미암아 물건이 하나밖에 없어서 완전 경쟁 시장 이론 도입 못해. 아니면 4억짜리 아파트 잔뜩 있으니까 걔네들끼리 모아놓으면은 물건이 다수야.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 이론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수요와 공급이 만난 곳에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고 뭐 이런 이론들을 그래서 도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주택을 수요해요. 그죠?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단독주택을 살려고 하고 뭘 살려고 해요. 주택을 수요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주택을 수요하려고 하는 걸까요? 주택 서비스를 수요하려고 하는 걸까요? 실질적으로는 주택 서비스를 수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뭘로 나타나냐면 주택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서 결국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본원적 수요이고 주택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 수요라는 거예요. 본원적 수요, 파생적 수요 언제 수업했어? 지난주 합격이요. 지난주에 수업했어요. 뭐였죠? 상품에 대한 수요와 그 다음에 그 상품의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말하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본원적,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본원적. 어떤 게 본원적? 이게 하여간에 이게 난 이걸 대답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있죠? 자, 여러분들 절 좀 보시오. 여러분들은 새우깡을 수요해? 새우깡 만드는 기계를 수요해? 새우깡을 수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놓다 보니까 새우깡 만드는 회사는 새우깡 만드는 기계, 새우깡 만드는 사람, 새우깡 만드는 밀가루를 어떻게 하게 된다? 수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뭐다? 본질적이야. 그리고 상품에 대한 수요는 본원적이고 그 다음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뭐다? 한번 돌아가 봐야겠네. 그죠? 짜증나요. 47페이지 보세요. 47페이지요. 찾으셨어요? 거기에 박스 보세요. 본원적 수요, 파생적 수요 박스 보여요? 본원적 수요란 생산품에 대한 수요. 됐어요? 파생적 수요란 뭐다?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의미한다 라고 수업했거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설명하면서 거꾸로 시험에 나오는데 나 이거 왜 틀리는지 모르겠다고 제발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 근데 일주일은 너무 간격이 컸죠. 예, 그 뜻입니다. 다시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거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맨 끝에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본원적 수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파생적 수요 하면서 요거는 다음 주에 수업할 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주가 오늘이었어요. 예, 됐어요? 요것이 여러분들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주택 서비스 이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택 시장 이론은 일단요 주택 서비스 이론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다? 주택 서비스. 자, 봅시다. 주택은 전부 개별적, 이질적,
그리고 비대체 관계가 놓여. 그러니까 상호 비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그러나 주택 서비스라는 건 주택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효용, 만족도라는 거야. 이런 주택 서비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 분석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동질적이다, 비슷한 놈들이 많아져. 왜 4억짜리끼리는 서로 아까 어땠어? 같았잖아.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어떻다? 용이해진다는 거야. 그 바람에 여러분들 주택을 수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택을 수요한다는 건 주택 자체를 수요하는 것이다, 주택 서비스를 수요하는 것이다. 주택 서비스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택 서비스를 수요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택 서비스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생적 수요이다 라는 거 설명했어? 안 했어? 이게 여러분들 주택 서비스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 주택시장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 자, 주택시장의 분석으로 이제 주택의 절약과 유량에 관한 거로, 주택의 절약, 유량, 요 목적은 어떻다? 동시에 있어요. 일단요, 단기적으로는 절약적 개념이 강해요. 단기는 뭐가 강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다? 예, 그러면 단기는 왜 절약적 개념이냐? 단기는 주로 뭐요, 여러분들? 단기는 재고 물건이 움직이는 거야? 아니면은 신규 물건 건설한 게 움직이는 거야? 재고. 재고하면 뭐였어? 절약. 신규하면 유량이었잖아. 그게 세 번째 써 있을 거예요. 절약 분석은 재고주택, 재고주택. 유량 분석은 신규. 그래서 저는 꼭 고개 드셔. 재고주택은 절약이다, 유량이다. 왜? 지읒지읒 그렇게 했어요. 기억나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절약과 유량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2021년 1월 10일 현재, 2021년 1월 10일 현재 주택 공급은 1000만 채가 있었죠. 저 1000만 채는 유량이다, 절량이다? 절량. 보여요? 왜? 특정 시점의 문제야. 그러므로 얘는 뭐다? 얘는 절량 공급이요. 그런데 빈집이 몇 채가 있었대? 100만 채. 그 얘기는 2021년 1월 10일 주택을 수요를 얼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얼마다? 900만 채가 있었다는 거겠죠. 왜? 100만 채가 비었으니까 900만 채야. 그러면 얘는 절량 수요다, 유량 수요다? 왜? 2021년 1월 10일이라는 특정 시점의 문제니까 뭐일 수밖에 없어? 절량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2021년 1월 10일 현재 주택 공급은 1200만 채이다. 1200만 채. 절량이야, 유량이야? 절량. 왜? 2021년 1월 20일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절량 뭐다? 공급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수요 2021년 1월 10일 현재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얼마가 된 거예요? 빈집이 150만 채래. 얼마? 얘는 그러면 수요죠. 절량 수요, 유량 수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2021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1년 동안 기간이죠. 유량 공급은 얼마요? 얼마가 늘어났어? 1년 동안? 여기 1000만 채였는데 여기 1200만 채가 됐어. 1년 동안 얼마가 늘어났어?
그러면 요 200만 채라고 하는 것은 저량이요, 유량이요? 왜? 기간이니까. 그리고 수요요, 공급이요? 늘어났다니까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유량 수요는 얼마요? 유량 수요는 여기는 유량 수요가 얼마였는데 여기는 아니, 저량 수요가 900인데 1년 동안 얼마가 늘어났어? 얘가 뭐다? 유량 수요라는 거예요. 이게 주택 저량, 주택 유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익혀줘야 될 그런 내용으로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안 해. 나오니까 하는 거요. 저는 뭐 유량, 저량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완벽히 여러분 거 됐어. 여러분 거 됐나요? 예,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저 부분을 기억합시다라는 것이 예, 여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주택시장의 분석으로요. 여기는요 디맨드라고 하는 유효 수요로서의 수요와 그 다음에 니드라고 하는 예, 소요라고 하는 요 개념 두 가지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소요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예, 우리가 주택의 수요라고 할 때 저 수요는 유효 수요를 의미해요. 그래서 구매력을 뒷받침한 수요야. 그러니까 얘는 경제론, 우리가 경제론에서 중요시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주택 소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 니드가 뭐야? 니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양이야, 사회적으로.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개념이다, 일단 다른 개념이다. 예, 두 번째, 여러분들 주택 수요는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경제론에서 중요시 여기는 구매력을 뒷받침된 유효 수요야. 그런데 주택에 대한 소요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자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양으로서 여러분들 요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요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 개념이야, 정책론적 개념이야? 정책론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대상은 저기는 중고소득층, 여기는 무주택 서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이 필요 없죠? 그죠? 나는 이쪽이 더 의미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쪽이죠? 네. 그래요. 저기는요, 여러분들 효율성, 이쪽은 형평성의 문제야. 예, 그래서 여긴 정책론이라고 자꾸 그러죠. 저긴 경제는 무조건 효율성이야. 그 다음에 정책은 기본적으로 뭐냐? 형평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뭐의 문제다? 수요와 소요를 구별하는 문제로 시험엔 꼭 나온다, 아니면 어쩌다가 나올 수 있다. 예, 어쩌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주택에서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 주거분리와 여과과정,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알아둬야 돼,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예, 일단요, 여러분들 주거분리는 직장과 주택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OX.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이건 직주분리야. 주거분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거분리는 잘 사는 놈 지역하고 못 사는 놈 지역이 나누어지는 현상, 저게 주거분리예요. 자, 주거분리는 결국 뭐냐?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분리되는 것으로. 주거분리는 뭐에 의한 것이다? 소득차야. 고개 드십시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거분리는 시장 실패의 결과이다. OX. X야. 시장 실패 아니야. 효율성의 문제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주거분리가 나타나. 시장 실패가 아니야. 오히려. 됐어요? 주거분리는 시장 실패다면 틀려. 주거분리는 내가 줄 쳐놨어. 뭐 때문에 생겨? 소득차로 말미암아 효율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거분리는 부의 외부 효과는 어떻게 하고? 피하고, 정의 외부 효과는 누리려고 하는 그런
그런 노력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주거분리는요, 시장 실패 아니야. 소득 차에 의한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피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지역 간에도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도 나타나고 작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신도시 지역,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구도심, 어떤 사람들.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같은 도시 내에서도, 그죠?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지역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것이 뭐다? 주거분리예요. 다시요. 주거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야?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 나누어지는 게 주거분리야. 그러니까 주거분리는 시장 실패의 문제야, 소득 차의 문제야. 그러니까 소득 차의 문제라는 건 효율성이 깨지는 거야, 오히려 효율성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효율성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는 줄이고 정의 외부 효과는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거분리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됐어요. 도시끼리만 나타난다? 아니면 도시 내에서도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자, 첫 번째, 주거분리의 내용,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그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아까 봤죠? 두 번째. 자, 이게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기야. 논리적으로 그냥 접근하면 돼. 자, 여러분들, 수선을 했더니 가치가 올라갔대요. 그죠? 수선하면은 집값 올라가죠? 근데 수선해가지고 집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집값이 얼마 올라가냐면 3천만 원이 올라갔어. 얼마? 그런데 3천만 원 오르는데 내가 수선하는데 들어간 그 계량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면 2천만 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계량하려고 들어, 계량 안 하려고 들어? 왜? 2천만 원 들었는데 얼마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저 집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수선을 하겠죠. 그리고 가격이 점점 오르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 하냐면 정의 외부 효과에 의한다라고 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정의 외부 효과로 말미암아 있죠. 여러분들, 요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주거분리 수선 후 가치 상승해서 계량 비용 이게 더 크게 되면 상향 여과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아요. 뭐가 있다? 그런데요, 밑에 보세요. 수선 후 가치 상승분 2천만 원이야. 근데 계량 비용은 얼마나? 3천만 원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3천만 원 기껏 들였더니 물건 가격이 2천만 원 올라. 그러면 굳이 수선하려고 들어? 수선 안 하려고 들어? 수선 안 하면 집값 어떻게 돼?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이거 지워버리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비약이야. 상향 여과 현상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하향 여과 현상이 벌어진다. 저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상향 여과는 뭐요? 고개 드셔. 상향 여과는 저소득 주거지역이 고소득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상향 여과야. 그러니까 올라갔어, 떨어졌어? 그래요. 근데 저소득 주거지역이 고소득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상향 여과인데, 고소득 주거지역이 저소득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무슨 여과? 그건 하향 여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분 약해. 그러면 수선 안 해. 그러면 집값 더 떨어져. 그러다 보면 그쪽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 점차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된다.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하향 여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애용되는 문장이니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고가주택 지역이고요. 여기는 저가주택 지역이에요. 그러면 고가주택 지역에 인접해 있는 요 지역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요 저가주택의 요 지역은 옆에 잘 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어. 그죠? 그러니까 같은 저가주택이라도 여기보다는 여기는 가격이, 여긴 가격이 어떻게? 비싸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할증되어 거래돼요. 반면에 여기 요 지역에 비하여 고가주택 지역이라도 여기 저가주택에 인접한 요 지역에서는 여기보다 가격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할인되어 거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할증되는 이유는 뭐요? 이웃을 잘 만나서, 여기가 바로 정의 외부 효과예요. 여기는 이웃을, 여기가 부의 외부 효과예요. 예, 그런 것이 여러분들 고급 주택 지역과 저급 주택 지역의 경계에서의 이야기로서, 자, 경계에 있는 고급 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거래돼? 할인되어 거래돼요. 반면에 경계에 있는 저급 주택 지역은 가격이 어떻게 돼? 더 할증되어 거래돼. 왜? 정의 외부 효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이런 것이 여러분들 일단 여기 주거분리의 내용으로서 기억하실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과 과정입니다. 자, 하향 여과. 잘 사는 지역이 못 사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다. 못 사는 지역이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는 것이다. 예, 그게 하향 여과라는 거예요. 고소득 주거 지역이 저소득 주거 지역으로 바뀐다. 그게 하향 여과예요. 자, 하향 여과는요, 여러분들, 자, 아까 본 거야. 가치 상승분. 예? 그리고 계량비. 어떤 게 더 커? 한마디로 수선 비용이 커? 아니면 집값 올라가는 게 커? 그러니까 수선해 안 해? 예, 이럴 적에는 계량 안 해. 그래서 하향 여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천이라는 문제를 기억하세요. 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질적 요소가 들어온다. 그게 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고소득 주거 지역이야. 여기에 저소득층이 들어와. 그걸 뭐라고 해? 천이에요. 다시요. 여긴 저소득 주거 지역이야. 그런데 여기에 고소득층이 들어와. 이게 뭐다? 천이는 이질적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천이라고 해요. 이질적 요소의 침입. 자, 됐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야. 됐어요? 침입으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 하향 여과는요, 여러분들 주택, 여기 보십시오. 지역에 생애 주기가 있어요. 지역도요, 예, 지역 분석을 이제 우리가 간평해서 하다 보면 지역 분석도 뭐냐면 성장기가 있다가 성숙기가 있다가 쇠퇴기를 거쳐서 천이기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지역이 이제 완전 못 사는 데가 돼버리는 이런 거를, 이걸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리고 이걸 천이기라고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향 여과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낡고 낙후되고 하다 보면은 점차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쇠퇴기야. 하향 여과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하향 여과 현상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다? 요게 천이기예요. 왜 천이기에는 요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냐면, 이때는 소득 적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 소득 적은 사람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 절 좀 보시오. 수요가 어떻게 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 일시적으로 가격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가격이.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된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오를 뿐이다. 이걸 천이기라고 해요. 이게 천이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쇠퇴기에 이때부터 뭐가 있다가 하향 여과 현상이 벌어지다가 여기 천이기에서 어떻다? 하향 여과 현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이기 하면은요, 여러분들 하향 여과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맞춥시다. 그 다음, 자, 상향 여과입니다. 상향 여과는 저소득이 몰려 들어와, 고소득이 몰려 들어와. 현실적인 문제는요, 여러분들
하향여가가 원칙일까요? 상향여가가 원칙일까요? 하향여가가 원칙이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역이 어떻게 낙후되게 돼 있는 거야. 하향여가가 원칙이니까 상향여가는 어떤 거냐면 주로 이런 거요. 재개발, 재건축 될 때. 뭐 할 때? 신도시가 결정될 때. 그 신개발이겠죠. 이럴 적에 여러분들 상향여가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저소득 주거 지역으로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고소득 주거 지역으로 바뀐다. 얘가 상향여가야. 저가 고루 바뀌면 뭐다? 상향여가. 됐어요? 이때도 침입과 천의가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질적 요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 못 사는 지역이 잘 사는 고소득 주거 지역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상향여가로. 상향여가는 어디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여기 보셔. 제가 여기는 성장기라 그랬어요. 지역의 생애주기 중에 여기 성장기고 여기는 뭐다? 여기는 성숙기라 그랬어요. 성숙기의 성장기에 가장 상향여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저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잠깐 좀 보고 갈까요? (38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어디 갔어? 이게 여기도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자, 387페이지 찾았어요? 그게요, 여러분들 그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 지역적인 그 수명 현상이에요. 거기 보이죠? 거기에 보면 성장기, 성숙기 두 개 중에서 상향여가는 언제? 하향여가는 언제? 예? 아니, 세태기로 출발을 해서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천이기.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나요? 예, 그 다음. 자, 여가가정의 효과. 자, 일단요, 여가가정은요, 안정적인 주거시장에서 주택의 여가가정이 긍정적인 역할도 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택의 질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개선돼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주택 옛날에 비해서 어떻소? 이거 여러분들 잘 못하면 인천에 오시오. 인천에 오시면은 거기에 달동네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송월동에. 그 달동네 박물관 거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녀보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여가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거 지역의 생활 질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량주택. 뭐의 문제요? 자, 불량주택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그 주거 환경을 못 미치는 주택, 이것을 불량주택이라 해서, 불량주택은 절 좀 보시오. 시장 실패다, 아니다? 시장 실패다 하면 틀려요. 불량주택 없어야 돼? 불량주택이나마 있어야 돼? 이거조차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그 독거노인이라 그러잖아요. 독거노인들 다 어디로 가야 돼? 그래요. 지하철역으로 가야 돼. 이게 불량주택은요, 시장 실패 아닙니다. 소득의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하향 여가된 저소득의 산물이야.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아니다. 그 다음에 자원이 효율적 배분이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아니다. 이것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에요. 여러분들,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해요. 공평이라고 하는 거,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없는 사람을 위하고 뭐 이런 것 쪽을 생각해요. 근데 효율이라고 하는 건 냉정한 거예요. 김 과장 이대리 했잖아, 우리. 기억나죠? 능력대로야. 능력대로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배분의 산물인 것이지, 저거 절대 시장 실패다, 그리고 자원이 비효율적 배분이다, 다 틀려. 이게 여러분들 이거 틀리기 되게 좋아요.
불량주택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현상이다. OX. 얘 자체가 효율적 배분이야. 이런 게 여러분들 불량주택의 문제이다. 됐어요? 예, 소득이 낮은 사람이 낮은 수준의 주택을 찾다 보니 저절로 존재하게 돼. 저절로.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의 문제다? 불량주택의 문제야. 그래서 대책은, 여러분들 대책은 철거가 대책이다 아니면 실질소득 향상이 대책이다? 시험에 나와 철거가 대책이다 라고 나와. 철거가 대책이요 실질소득 향상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줘야 돼.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국가에서 겨우 30만 원밖에 안 줘. 우리 아버지요 5만 원인가 뭐 얼마 받으시면서 그거 갖고 요긴하게 쓰시더라고. 예, 이런 것이 여러분들 뭐의 문제다? 불량주택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도 주택시장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워, 되게 쉬워. 예? 예,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3교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겠어요.